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1일이 새롭게 밝은 아침입니다. 자, 목요일 7월 1일 증시각도기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죠. 계속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발전해가고 만들어가는 증시각도기 TV가 계속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작일이 많지, 우리가 채권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금융시장을 읽어야 되는지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융의 기준점은 무엇이다? 네, 금리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7월 1일 목요일 아침 증시각도기 TV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방송 화면 밑단으로 주요한 지수와 그리고 주요한 기업의 주가와 원자재 가격 동향을 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할 건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일단 한번 시험 삼아 해보고 있습니다. 보기 좋나요? 네, 보기 좋지.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요, 장기물과 단기물 채권 모두 가격이 상승, 즉 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예요? 즉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네, 미국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수긍을 시장이 못하고 있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장기 성장률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보통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그 성장률보다 만큼 이상 금리를 줘야 사람들이 돈을 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성장률이 막 한 해에 5%, 10년 후에 5%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금리 돈을 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률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도 돈을 꿀 수 있을까요? 네. 돈을 꾸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전한 건 아는데, 여기 뭐 저 웬만한 뭐 ETF라든가 그냥 기업에 투자하면 연간 5% 이상 수익 나는데, 내가 뭐 너희 주는 뭐 2%짜리를 내가 왜 해?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1.5% 아래에서 추가로 더 떨어졌어요. 1점 장중에. 자, 10년물 금리 한번 볼까요? 10년물 금리를 한번 보면 1.5%까지 올라왔던 전일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게 한 달짜리 차트입니다. 보시면 올라올려다 꺾이고 올려올려다 꺾이고, 또 어제도 올라올려다 꺾였어요. 그러나 이제 막판에 이제 살짝 빨간불로 들어 올렸을 뿐인데요. 저렇게 해봐야 지금 1.5% 아래라는 얘기죠. 자, 다시 저한테 돌려주시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채권 시장만의 놀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 시장 자기네들끼리 갈라파고스처럼 돼서, 아이고 아니야, 연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금리를 제어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절대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채권 보유자들 입장에서 가격 떨어지는 거 좋아할까요? 주식 보유자들이 주식 가격 떨어지는 거 좋아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보유자들도 가격 떨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죠.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고요. 또 하나,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분명코 연준이 장기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기 위한 제어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라인인데 그 비슷한 걸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장기 금리가 상당히 안정 또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 연준은 왜 그러느냐? 장기 금리가 갑자기 퍽퍽퍽 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빵빵 터지는 거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터져서 이게 공고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조류가 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조류화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나라 전체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뭘까요? 돈 찍어내는 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찍어내는 거는 감당할 수 있는데 돈을 찍어낸 거에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장장 지난 2008년 이전 리번 사태 이전 8천억 달러였던 연준의 총 자산이 지금 얼마라고? 9조 달러. 지금 12년 만에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그런데 이게 지금 금리가 낮게 형성되니까 이자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제로금리, 콜이 제로금리니까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10배가 늘어나도 별로 늘어난 것 같지는 않지. 견딜 수 있지. 근데 여기서 금리 올라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네.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르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장기금리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단기금리 얘기를 하죠. 단기금리 2년물 한번 한 달짜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을 보시면 빵빵빵 올랐죠. 저 밑바닥에서부터 어마무시하게 지금 금리가 오른 것으로 확연하게 한 달짜리가 보이죠. 저 밑에는 0.15가 안 되는, 올라오기 전에가 0.15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0.25 수준이고 0.27 수준까지 갔다가 0.25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슬금슬금 내려가죠. 왜? 자, 인플레이션 다시 돌려주세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도 하고 뭐 그럴 것이다 해서 금리가 빵 뛰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슬슬슬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이건 단기금리잖아요. 2년물 이하부터는 단기금리예요. 3개월물 금리도 한번 볼까요? 3개월물 금리에서도 보여지는데 3개월물 금리도 쭈르륵 올랐죠. 예, 지금 오르다가 슬금슬금 요즘 내리고 있어요. 저것도 한 달짜리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0.065까지 올랐어요. 저 위에 폴대 세워진 거, 오른쪽 위에 보면 폴대 세워진 거 0.06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045예요. 자, 최근에 이렇게 슬슬슬 내려가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다시 슬슬슬 내려가는 건 뭔가 채권 시장을 선호하게 하는, 즉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하는 무언가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안전한 쪽으로 자금을 돌리고 싶어 라는 쪽으로 뭔가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 달러는 전 세계 통화 중에 제일 어떻다? 안전한 통화다. 그러면 달러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달러 값도 올랐죠. 그래서 달러 값은 92.36으로 올라서 지금 이번 한 달 6월 한 달간 오름폭으로 따지면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2년 만에 가장 많은 한 달간의 달러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그건 별로 의미는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달러가 올라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침에 딱 금리만 보면 판세가 읽어지는 거죠. 지금 10년물 금리는 조금 논외로 보셔야 되고, 장기물 금리는 단기물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뭔가 꺼림직한 시장에 무슨 일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까지. 게다가 달러도 강세가 되었으니까 뭔가 위험 회피, 안전 선호 현상의 일부가 나타났다 시장에서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건 세 번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델타 감염자 비중을 보니까 전체 감염자 중에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절반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침하고 관계없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화 부활을 했습니다. 마스크 무조건 쓰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도 지금 또 홍대에서 사건이 터졌죠. 사건이 터져가지고 조금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급증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는 고용 회복 속도가 예상치를 뚫고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고용 회복 속도가.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6월 민간 고용이 69만 2천 명 증가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한 70만 정도 내외 아니면 그 이상 될 건가 말 건가? 물론 월스트리트 집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55만 명까지 집계 전망치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올까? 근데 이게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세게 가속 페달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별로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계속해서 표명했어요. 연준이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다. 고용이 회복돼야 된다.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버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고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또는 테이퍼링 이 얘기가 멀리 떨어졌죠. 저 멀리 갔네. 어서 와 테이퍼링 안 오고 있어. 오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뭐 테이퍼링 금방 올 것 같지 않네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이퍼링 막 야씨 올해 연말 이제 하는 거야. 내년부터 금리 인상도 하는 거야. 이래서 단기물 금리 쫙 올랐다가 이제 살짝 안정되고 이제는 오히려 아이고 멀리 보이네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금리 상황들에 따라서 시장 전반이 움직이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제대로 힘 못 쓰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주식시장에도. 근데 금리가 안정되니까 뭐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역으로 움직입니다. 채권시장 조금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시장 나쁘면 주식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할 때는 안전자산 버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이 선호될 때는 위험자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위험자산의 대표는 주식인데 그 안전자산 할 때는 주식 버리고 채권 사고 위험자산 선호할 때는 주식 사고 채권 버리고 이렇게 되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양자가 모두 좋을 때가 많죠. 왜? 돈이 너무 많아. 여기 돈을 했는데도 내 주머니에 돈이 철철 넘쳐. 그러니까 이것도 사. 이걸 샀는데도 돈이 철철 넘쳐. 그래서 이것도 사.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오를 것 같고 안정적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때요? 기술주들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있어도 더 이상 못 오를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를 놈들은 또 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애플은 올랐고요. 밑에 이제 쭉쭉 아까 나갔었죠. 아마존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 떨어졌고 그다음 알파벳, 페이스북은 떨어졌습니다만 그 반도체 주식들은 인텔을 제외하고는 오른 게 꽤나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퀄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MD 올랐는데 AMD는 무려 4.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했는데 2.47% 올랐어요. 그냥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오늘은 다우존스와 S&P가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은 0.17%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에서 0.17% 내려온 거니까요. 뭐 떨어진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게 정당하게 시장을 보는 눈이 되겠습니다.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진 것보다 기조를 보는 거예요. 이 거시경제에서는 기조의 흐름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장이 금방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공급관리자협회 ISM 시카고에 따르면 6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66.1로 전달에 75.2에서 하락. 전달이 너무 높긴 했죠. 50 기준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의 강세, 금리 하락을 이끈 이유가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뉴스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뉴스는요. 중국의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이 시총 677억 달러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와, 670조. 와,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야. 확실히 많이 받아.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카카오 택시가 예를 들자면 디디추싱이나 우버를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기 시작한다. 아마 택시 시장의 점유율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순간부터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아마 카카오의 베팅은 택시 시장에서 돈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로 인한 주식 가격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을까. 제가 경영자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카카오를 뭐 긍정적으로 사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 저는 너무 가격 오른 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제가 어떤 주식을 건드리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쟤는 카카오 같은 건 근처도 안 가겠구나 하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 세계의 주요 경제 뉴스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8.0%나 급등했습니다.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미국 주요 4개 지역의 주택 거래가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난리 났죠. 지금 120개월 연속 상승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모기지 은행협회 MBA가 주관하는 모기지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주 대비 가격 오르니까 늘어났을까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6.9%.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MBS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게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이퍼링이 뭐예요? 뿌리고 있는 현금, 즉 채권,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뿌리는 이 채권 중에 하나는 국채, 하나는 모기지 담보부 채권. 그러니까 MBS, 그걸 MBS라고 부르는데 MBS 400억, 국채 800억인데 아마 현재 분위기 봐서는 MBS부터 걷어들일 것이고 그게 시장에 충격을 들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느껴지는 미국의 부동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과거에 우리도 많이 당해봤죠. 부동산이 깨지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하여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도 4.8%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준 총재 말씀드릴게요. 매파 중에 외파로 이제 거듭나고 계신 노버트 카플란 총재께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엑셀레이터에 서 발을 떼야 한다. 발을 떼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연합인포맥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까지 한번 얘기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시간이 다 됐네. 모건 스탠리의 보리스 러너라는 스트래티지스트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밈스탁 같은 것의 폭락이 이런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50.3%가 매수하고 있고 49.7%가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폭 매수 우위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이 치우친 종목은 아웃퍼폼하고 매도에 치우친 종목은 언더퍼폼한다. 즉 개인 매수세가 많아지면 아웃퍼폼, 언더퍼폼인데 어느 쪽으로 유명한 주식 쪽으로 조금 더 매수가 편입돼서 그쪽의 시세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뻔한 얘기. 사람이 많이 사면 많이 주가는 올라가죠. 많이 안 사면 주가는 못 올라가고. 네, 뻔한 얘기지만 미국에서 상황들 재미난 뉴스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개인 매수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개인 매수가 집중되는 쪽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 어제 제가 대선 관련주 얘기를 드렸는데 대선 관련주들의 타겟팅은 어디가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 될 겁니다. 그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오길 바라면서 쭉쭉쭉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후보군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다양하잖아요. 지금 독특한 한 명 빵 튀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다양한 쪽에서의 작업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오른 주식을 잘못 잡으시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독일 마을 분들은 싼 주식 잡으세요. 싼 주식 많아요. 여전히 한국에서. 한국의 장점은 뭐냐? 여러분 수익을 빵빵 내는데 액면가 이하 주식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자본금 자기가 납입한 자본금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찾아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 시장이에요. 이거는 이런 정도의 자금량과 유동성량 공급이 유지가 되면 해소됩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액면가 이하에 거래되는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현재의 유동성 상황이면 앞으로 씨가 마를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아침 7월 하반기 첫날에 증시학도 TV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증시학도 TV 여러분들의 댓글이 많이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댓글 거의 다 제가 사실은 제 일과 중에 하나가 그 댓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이드해 주신 대로 계속 조금씩 손톱 자라듯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